악몽은 소리 없이 한 남자의 인생을 집어삼켰습니다. 좀만 늦었으면 죽었을 거라고. 저희 아버지 얘기다 보니까 죽은 줄 알더라고요. 이상한 것. 대체 어떻게 양주까지 가서 그런 일을 당했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 일어난 교통사고였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다시 부인이 범인이라고. 이 모든 미스터리의 중심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남편 정 씨의 약에 수면제를 섞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진지하게 놀랐어요. 누군가의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건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진행이 됐고 그때마다 보고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확인을 해보라고 하시라고 자꾸 하시라고. 아내의 뒤에서 살인을 계획하고 조종했다는 한 남자. 진짜 정면을 제가 쳤으면 아마 죽었겠어요. 순간적으로 이게 더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냥 제가 다시 태워갖고 병원에 간 겁니다. 피해자를 옮긴 것도 운전대를 잡은 것도 이 남자 강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역할은 딱 그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강 씨 역시 그 남자의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지 2달 뒤 인근에서 또 한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형 승용차 한 대가 하천다리 입구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숨진 청년은 32살의 안현민 씨. 거래처에 수금을 나갔다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수사는 다른 차와 추월 경쟁 중 교각을 들이받은 과실사고로 간단히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일어난 지 6년 뒤인 지난 2012년 한 남자가 전격 구속됐습니다. 현민 씨가 사망하기 2달 전에 벌어진 바로 그 사건.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그녀와 그녀의 남편을 납치해 차로 들이받은 강 씨가 배후에 있던 죽음의 조종자를 지목한 겁니다. 박도식, 바로 죽은 현민 씨의 매형이었습니다. 사고를 위장해 교묘한 살인을 준비했던 남자. 그가 감추고 있는 비밀은 뭘까? 처남의 죽음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가 운전한 차에서 목숨을 잃은 처남에 대해서는 더 할 얘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사 결과 그대로 폭주 차량과 추월 경쟁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3년 가까이 와가지고 이름이 양락이 커피 갑자기 이렇게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의 지시를 받고 이미 한 남자를 차로 밀어버렸던 그 남자 강철민의 고백은 의미심장했습니다. 같이 하자고. 같이 죽이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뭐 하겠다고 한다고. 그 얘기 있고 나서 며칠 있다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약속을 했어. 다행이잖아요. 어떻게 뭐 죽였는지를 모르고. 박도식이 다음 표적으로 처남 현민 씨를 지목했었다는 겁니다. 사실 강철민과 박도식은 친동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철민과 박도식 두 사람 모두 숨진 현민 씨에게는 매형이 되는 셈입니다. 강철민은 제안만 받았을 뿐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발을 뺐지만 처남이 사망한 뒤 박도식으로부터 1억이 넘는 거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만약 매형인 박 씨가 처남을 살해한 범인이라면 대체 그 동기는 뭘까? 그런데 박도식을 둘러싼 믿기 어려운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를 나서 같이 타고 있던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자기는 살았어요. 이런 일이 평생에 한 번 있기가 힘든데 3번이나 평생에 3번이 있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얘기는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족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의 신고를 날렸고
아내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제보자는 사고가 일어나기 바로 몇 시간 전 부부를 만났다고 합니다. 제보자한테 밥이나 먹자. 그렇게 해서 동두천 근처 유원지 비슷한 식당에 불렀어요. 아무래도 형수를 죽여야겠다. 너가 날 도와줘야 되겠다. 몇 차례 신랑이 그때 제안을 거절하고 먼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후배 배 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결국 형수는 자신이 처리했다는 섬뜩한 보고였습니다. 뒷좌석에 타서 그 조수석에 앉아있는 형수를 목질러 살해했죠. 박도식의 아내를 살해한 뒤 후배 배 씨는 자신의 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시간 뒤 그들은 바로 그 교차로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요. 그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비보 좌회전하는 형식이고 씨는 직진하는 형식이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죠. 첫 번째 아내가 사망한 뒤 박 씨 집안에서는 2번의 장례식이 더 있었습니다. 98년 박 씨와 거래처에 갔던 친동생 조진 씨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우합류 도로에서 박 씨 형제의 차가 우회전 대신 직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이때에도 동생은 현장에서 사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의 교통사고에서 홀로 살아남은 수상한 생존자. 김도인 형사는 일찍부터 여기에 의혹을 품고 박 씨를 둘러싼 죽음들에 대해 조사해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내가 사망한 직후부터 박 씨가 상당한 현금을 손에 넣었다는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상당한 그 액수의 보험금을 탄 거로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지금 현재 그 처하고 결혼을 해서 거주지 옮긴 아파트를 그 당시 그 보험금으로 구입한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을 했었습니다. 과거 박도식이 죽은 아내의 보험금으로 차를 바꾸고 집을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아내 앞으로는 마땅한 보험 하나 가입된 게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밀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죽은 아내가 아닌 가해 차량을 몬 공범 배 씨 앞으로 보험이 가입돼 있었던 겁니다. 교통사고를 냈을 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주던 운전자 보험이었습니다. 96년 당시 배 씨 앞으로 1억 2천여만 원이 지급이 됐고 이 돈 중 상당수가 박도식에게 다시 넘어갔을 것이란 추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후배의 결정적인 제보로 박 씨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한 가지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죽은 처남이 사고 전 보험회사에 직접 걸어온 전화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그 휴대폰 전화번호 네. 그거를 그 변경 좀 해주십사하고. 예, 고객님 본인 되시고요. 예, 예. 주소가 의정부시 어떻게 되십니까? 그런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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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할게요. 주소를 묻는 시점에 전화는 석연치 않게 끊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후 손님 되시니까 예. 다른 추가 주소 없어도 괜찮으세요? 추가 주소를 네. 사무실에 옮겨지면서 들고 오거든요. 안현민과 박도식, 죽은 처남과 매형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비슷했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로는 안현민의 이름으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건 남자는 박도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인 것은 아니야. 공범들의 잇따른 자백은 무엇보다 큰 압박이었을 겁니다. 일단 그 순간 실속을 하고 싶었어요. 결국 박도식은 첫 번째 아내를 살해한 사실을 시인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왜 이런 일을 잘했을까? 누가 그랬어? 제가 시키죠. 진술을 완전히 뒤집는 데 불과 몇 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한 번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화장실에 갔어요. 같이 갔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나한테 이래. 저는 이제 끝났지요. 그래. 뭐가 끝났는데 사실대로 얘기할게요. 이래. 그러면서 사실은 내 건 다
내가 한 짓이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러면 가서 사무실 들어가자 하니까 그때서야 또 이렇게 동생은 아니다. 다른 거는 다 맞는데 동생은 안 그랬다. 어떤 증거 앞에서도 그는 긴장하거나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에겐 틈나는 대로 협상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건 하나 하셨잖아요. 왜 시원하게 믿고 를 만나게 해주시네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아내 살인건을 그는 협상의 카드로 활용했습니다. 박도식이 검거된 직후 면담한 프로파일러는 그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목표에 따라서 거짓말을 참 잘하는,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상황적인 행동들이 좀 두드러졌었던 사람이에요. 너무 억울해 심장이 터질 것 같다던 박도식. 갑자기 일어나 서성이는가 싶더니 잠시 후 벽을 잡으며 휘청하고 쓰러집니다. 당장 구급차 불러야 될 것처럼 막 통증을 호소하던 사람이 자기한테 득이 되는 뭐 어쨌든 재산 관계를 정리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형사들에게 따져 묻는, 바로 그냥 행동이 돌변해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었던 거죠. 분석 결과 이런 행동들은 불리한 증거가 제시되거나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 뒤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그 사실을 은폐 왜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벌어야 돼요. 조사가 좀 진행되다가도 중단되는, 따라서 맥을 끊어놓는 거죠. 이걸 자주 잘 활용하시는 분이에요. 법정에선 박도식은 마지막에 이르러 아내와 처남에 대한 2건의 살인과 내연녀 남편에 대한 살해 미수 혐의를 시인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친동생만큼은 결코 죽이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동생을 죽였다는 혐의에 대해서요. 무죄를 받았어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동생 사건마저 공소시효가 지났고요. 동생만큼은 죽이지 않았다는 마지막 항변은 과연 진실일까? 박도식, 그의 대답이 듣고 싶었습니다. 이 사건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냥 억울합니다. 억울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잠시만요. 억울하다 말씀이신 거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온 것. 이씨 가족이 사라진 그날부터 10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산책 중이던 남자의 눈에 띈 것은 낭떠러지 아래 풀숲에 가려진 차량 한. 확인 결과 10달 전 이씨 가족이 타고 나간 바로 그 차였습니다. 5m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한 차는 비스듬히 누워있고 주변에는 차량 파편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사고라도 당한 걸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종이짝처럼 구겨진 차 안이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일대를 모두 수색한 결과 부부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이미 사망한 지 수개월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백골로 발견된 두 소년은 나이나 체격 조건 모두 이씨 부부의 두 딸과 일치했습니다. 더욱이 부검을 통해 확인된 자매의 사망 시점은 10개월 전후. 가족이 여행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두 딸과 함께 나간 아이들의 부모 이씨 부부는 어디에 있는 걸까? 그러던 중에 얼마 전 그날의 미스터리를 풀어줄 중요한 단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낡은 은박지 조각. 이게 뭐냐면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약간 1, 2m 정도에 떨어진 곳에서 이게 또 지금 은박지를 갖다가 지금 돌로 갖다가 지금 국과수의 정밀 복원 작업을 거쳐 낡고해진 은박 돗자리 위에 흐릿하게 보이던 무늬들이 서서히 드러난 겁니다. 유서였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이씨 부부가 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드러난 내용은
딸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담고 있었습니다. 죽으려 시도했는데 그도 여의치 않네요.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을 방치시킬 수가 없어 용기를 내봅니다. 우리는 산정호수에 빠져 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2월 22일 화요일이네요. 이곳의 위치를 알리고 아이들의 시신이 잘 거둬지길 바라면서 마지막 길을 떠납니다. 쪽지에 적힌 내용대로라면 부부는 이미 자살을 시도했고 아이들의 죽음을 확인한 뒤 이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쪽지에 적힌 날짜는 2월 22일, 집을 나선 지 9일째 되던 날입니다. 그런데 부부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유서가 작성된 지 사흘 뒤의 일이었습니다. 인근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남녀는 분명 이 씨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부부의 행적은 사건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의정부에서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자살을 예고했던 부부는 죽은 두 딸로부터 점점 멀리 그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씨 부부의 행적은 그 뒤로도 이어졌습니다. 한동안 수도권 일대에 머물렀던 부부는 자취를 감춘 지 일주일 만에 강원도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강원도에 머무는 동안 돈을 인출하고 병원에 들른 것 외의 부부는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공중전화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한 뒤 부부는 곧바로 충청북도 진천으로 이동해 갑니다. 농장 주인이 낸 구인 광고를 보고 이 씨가 전화를 걸어왔고 바로 그날로 찾아와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애기들이 어릴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6학년하고 뭐 5학년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한참 어릴 때 애기를 어떻게 왔느냐고 이제 그랬더니 저기 외국에 학교를 보내고서는 애들한테 다 저기 공부 다 할 거 다 해놓고 왔어요. 이러는 거는 나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부부는 고마웠다는 쪽지 한 장 남겨놓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3개월을 한 가족처럼 지내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야반 도주하듯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일 후 이번엔 경남 밀양에서 부부의 행적이 확인이 됩니다. 이곳 주인 내외의 기억에도 이 씨 부부는 딸 둘을 유학까지 보낸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부부에게는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든 부탁한 일은 척척 해내던 이 씨가 유독 차량을 운전하는 일에는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아무 일 없는 듯 평화로운 얼굴로 살아가던 부부지만 두 딸을 죽게 한 그날의 사고는 이들에게도 또렷한 상처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밀양에서 이 씨 부부가 머물렀던 기간은 꼭 한 달. 부부는 8월 21일 일을 그만둔 뒤 완전히 모습을 감춰버렸습니다. 아이들을 따라 자신들도 곧 목숨을 끊을 거라는 유서를 남기고도 포천에서 밀양까지 부부는 전국을 떠돌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부부는 무엇 때문에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던 걸까요? 우리는 부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두 딸의 사망 현장에 유서를 남기고 여우고기를 떠난 지 9일째 되던 날 부부는 의정부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평범해 보이지 않던 이 씨 부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치료 안 받고요. 오셨는데 저기 큰 병원으로 보내셨거든요. 저희가 너무 심해서 여기선 치료할 수가 없어서. 뭐가 심했다는 거예요? 동상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맞죠. 동상이 어디 부위가 동상했어요? 발? 네. 그들이 유서에 적은 대로 작년 2월 얼음이 채 녹지 않았을 차디찬 호수에 몸을 던지려 했었다면 부부는 아마도 지독한 동상에 걸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씨 부부는 먼저 떠난 두 딸의 뒤를 곧 따라가겠다던 유서 내용을 실행에 옮겼던 것 같습니다.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고 다시 살아남은 이 씨 부부는 그렇게 전국을 떠돌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그들은 사랑하는 아이들의 목숨마저 스스로 빼앗을 결심을 한 걸까요? 부부는 3장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죽은 두 딸 곁에 남겨놓은 메모와 추락사고가 있던 그날 낮 이 씨가 이 씨의 누나에게 붙인 2장의 편지뿐입니다. 두 분이 이제 유서를 따로따로 이렇게 했지만 의사소통 방식이거든요.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상태나 상황을 알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벼랑 끝으로 몰린 부부가 자신들의 마지막 선택을 스스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동행에 대해서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족인 것 같아 어려운 결정을 내린다. 이게 뭐냐면 가족은 공동체고 가장인 내가 아이와 와이프까지도 같이 죽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물이나 자기의 연장인 가족체를 같이 사라지게 해주는 것이 선한 행동이라고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죽고 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식들에게 닥칠 불행이 너무나도 두려웠다는 부모는 아이들까지 죽음의 길로 데려가야겠다는 극단적인 결론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했던 두 딸을 자기 손으로 죽인 죄책감, 그리고 직접 자식의 죽음을 목격한 공포는 이 씨 부부를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통스럽게 흔들리며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의 위험한 여행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을지 모릅니다.